미스테리 범죄사건 파일의 신지우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건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의 장기 미제 사건인데요. 미제 사건이라는 것은 원인이 생겼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냥 이라고 단순히 대답하는 경우도 많지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따져보면 항상 어떤 시기든 이유가 있어서 행동이 일어납니다. 이 이유를 더 이상 물어볼 수 없게 될 때 미제 사건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할아버지를 폭행한 뒤 함께 살고 있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살해했을까요? 이번 사건은 허은정양 납치살인 사건입니다. 대구 달성군 유가면 용복리에는 72살의 허씨라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허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나오는 38만원을 지원받아 왔지만 생활비로는 모자랐기 때문에 공병이나 폐지를 주워 팔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죠. 허씨에겐 결혼한 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정 불화로 부부가 별거에 들어가면서 11살과 9살인 두 딸을 맡아 키우게 됐습니다. 이 중 11살이던 손녀가 바로 허은정 양이었죠. 사건은 2008년 5월 30일 새벽 4시 10분쯤 집에 괴한이 침입하면서 벌어지게 됩니다. 손녀들은 다른 방에 잠든 사이 범인들이 허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던 건데요. 소리를 듣고 일어난 허은정 양이 할아버지 방으로 가서 괴한들을 말렸다고 합니다. 이때 허양과 함께 자고 있던 9살 동생도 잠에서 일어났는데 언니가 방에서 나간 후 이러지 마세요 라는 소리가 2번 들렸다 그래요. 그러자 괴한이 언니를 데리고 밖을 나간 뒤 사라졌다는 것이죠. 언니가 끌려가자 동생은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옆집에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할아버지가 다쳤고 언니가 사라졌다는 말을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 조사가 시작됐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허씨는 쓰러져서 의식이 불투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허씨를 마치 시신 다루듯이 이불로 얼굴까지 덮어두었다는 겁니다. 허씨는 사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범인이 아마 허씨가 죽은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불을 덮었다는 것은 범인이 죄책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이미 얼굴을 아는 면식범들이 보이는 특징이기도 하죠. 사건 당일 집 대문은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집에 미닫이 문은 잠그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담벼락이 1.7m로 높은 편이었지만 사실 범행을 계획한 남성이 넘지 못할 높이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집 뒤편에 담벼락이 무너져 있었지만 어떤 이유로 무너졌는지는 알 수 없었죠. 집안을 살펴보니 사라진 물건도 없었습니다. 허씨가 평소 공병이나 패드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외관상 금품을 노리고 침입하기에 적당한 집도 아니었어요. 허은정 양을 납치한 후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도 없었고요. 허씨가 실신할 때까지 폭행한 것으로 봐선 흉기도 소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는 이 이상의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경찰은 마을 주변을 탐문해 정보를 얻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죠. 사건 전날 오후에 허은정 양의 집 담 너머로 집안을 훔쳐보던 사람이 있었다는데요. 키가 180cm 정도였고 뒷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키우던 개가 하나 있었어요. 마을에서 사납기로 아주 유명했었는데 이 사건이 벌어지던 날 마을에서 이 집 개가 짖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개 목줄이 끊어진 채 개는 현장에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중력 떨어지네. 이래서 1시간 이상 하면 안 돼. 자, 재밌게 합시다. 그래도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피해자인 할아버지 허씨였어요. 경찰은
허 씨를 통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야 했죠. 하지만 허 씨가 이상한 행동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손녀가 납치된 위급한 상황인데도 횡설수설하면서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었던 것인데요. 첫 번째 조사에서는 침입자들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고 증언했지만 두 번째는 모르는 50대 남자 한 명이었다. 세 번째는 얼굴을 알고 있는 30대에서 40대 사이의 남성과 처음 보는 남성이 들어와 자신을 폭행했고 손녀를 끌고 갔다며 말을 바꿨어요. 70대 노인이라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범인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허 씨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진술인데요. 마을 사람 중 허 씨가 치매에 걸렸다는 증언들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경찰은 허 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건 초기 수사에서 확인한 정황들로 면식범에 의한 원한 관계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허 씨와 허은정 양의 부모나 그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집중 조사를 벌여봅니다. 하지만 단서를 얻는데 실패했죠. 즉 범인은 현장에서 아무런 단서가 될 만한 것을 남기지 않았던 겁니다. 집안에서 몇 개의 DNA를 채취해 주변 인물과 대조도 해봤지만 일치하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죠. 괴한이 침입해 집주인을 폭행했고 손녀를 납치해 갔는데도 아무런 단서를 얻지 못하자 경찰은 사건 발생 5일 만에 실종 아동 경보인 앰버 경보를 발령했고요. 수사 인력을 보강합니다. 앰버 경보를 발령한다는 것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하는 아동 실종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사건이 신문과 뉴스를 통해 알려질 것이고 범인도 경찰이 자신을 잡으려 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되죠. 유괴나 납치범을 자극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생기게 되지만 이대로라면 피해자가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허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범인의 몽타주 25,000장에 현상금 500만 원을 걸었고요. 허양의 사진과 제보를 기다리는 전단 17,000장을 대구 시내에 배포합니다. 공개 수사로 전환한 첫날부터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신빙성 없는 허위 신고들로 밝혀졌고 이 허위 신고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면서 허은정 양의 아버지가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다는 언론의 제보로 수사에 심각한 혼란까지 생기게 되었죠. 경찰은 허양을 찾기 위해 수색을 더 강화해야 했는데요. 집에서부터 반경 5km 범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고 헬기와 구조견까지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 발생 13일째 되던 날 유가면 용복리 비슬산에서 허은정 양의 속옷과 조금 떨어진 다른 장소에서 반바지와 티셔츠를 발견하게 됐죠. 집에서 2km 떨어진 장소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엔 옷이 발견된 곳과 300m 떨어진 곳에서 허양의 시신까지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발견 당시 시신이 계곡나무에 걸려 알몸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얼굴과 상반신의 부패는 이미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각해서 신원을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머리와 우측팔에 금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패 상태를 감안해 보니 납치 당일 살해한 뒤 계곡에서 던져 유기된 것으로 추정됐어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려면 부검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부패 정도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지 못했고 성폭행 여부를 확인하려면 정액 검출 유무도 알아야 하는데 이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지점 주변에서 사람의 흔적을 찾아 DNA를 분석해 보기로 했어요. 이것을 근거로 허양의 집 근처에 사는 남성 321명을 대상으로 대조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일치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죠. 용의선상에 오르는 인물들의 거짓말 탐지기나 통신 내역, 이동 경로 CCTV까지 모두 찾아봤지만 단서를 확보하는데 모두 실패했죠. 결국 유일한 희망은 허양의 할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진술 번복과 증언의 신빙성이 너무나 떨어졌죠. 경찰은 최후 수단으로 피해자이지만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부탁했고요. 최면 수사까지도 벌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별다른 단서를 얻지 못했어요. 이러던 중에 허 씨가 사건 발생 84일 만에 폐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유일한 목격자가 사망하자 수사는 방향을 잃게 되면서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사건 수사는 여기까지예요. 현재 이 사건은 대구 지방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팀이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2007년에 태완이법으로 인해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일부 폐지되었기 때문에 범인이 누구인지 입증만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현재 범인을 특징 지을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 개요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의문점을 몇 가지 짚어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로 이 사건이 계획적인가 우발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범인의 목적이 불분명해 보이는데요. 허양의 집에서 사라진 물건이 없어요. 절도가 아니고 범인은 흉기를 소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허 씨에 대한 살인이 목적이라면 폭행 당시 흉기를 꺼내야 하는 편이 더 빠르고 정확할 텐데 그러지는 또 않았다는 것이죠. 허양을 납치한 것으로 봐서 성폭행이 목적이라면 아이들의 방에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보호자인 할아버지를 먼저 제압한 뒤 범행을 했어야 할 텐데 이 과정에서도 사실 흉기가 있는 편이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성폭행의 가능성도 불분명한 상태이고요. 납치라고 생각을 하자니 그 납치를 통해 뭘 얻을 수 있냐는 겁니다. 아이를 데려가 놓고 몸값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범인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범인이 과연 몇 명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도 범인이 몇 명인지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예요. 유일한 목격자였던 허 씨의 진술을 보면 한 명이라고 했다가 두 명이라고 말을 바꾸는데요. 정황상 한 명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2명 이상이 침입한 것이라면 이것은 계획범죄로 봐야 돼요.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범인의 행동이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계획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범인이 몇 명인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면식관계인지 아닌지도 계속 번복되었던 허 씨의 진술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점인데요. 허 씨는 자신이 폭행당했고 손녀가 납치됐는데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사건을 미제로 남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 씨에게는 분명 어떤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범인을 알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경황이 없다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기억들은 일치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요. 하지만 허 씨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취조에서 아는 사람이다. 두 번째, 모르는 50대 1명이다. 세 번째, 30대 2명이었다. 이런 식으로 취조 과정에서 일치하는 내용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종 진술에서 이 세 번의 내용을 모두 합해 몇 년 전 안면이 있던 30대에서 40대 남성 1명과 모르는 남자 1명이 들어와 자신을 폭행했고 손녀를 데리고 도망쳤다고 말했어요.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디서 사는 누구인지, 특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했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대답은 결국 범인이 누구인지 알면서 보호해주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호하려고 한 것일까요? 어떠한 이해관계에 따라 범인이 드러난다면 허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점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찰이 해결할 수 있다면 사건이 풀릴 수도 있겠죠. 네 번째, 범인은 왜 허은정 양을 납치했는가입니다. 허 씨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폭행당하고 손녀를 납치해갈 만한 이유가 자신에게 있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을 텐데요. 허 씨는 범인에게 어떠한 이유로 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범인이 이불을 덮어놨죠. 범인은 폭행 도중 허 씨가 사망했다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살인까지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면 범인은 꽤 당황했을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장면을 허은정 양에게 목격당했고 마침 어쩔 수 없이 범인은 허양을 납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범인은 허씨나 허양과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크죠.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허씨가 범인을 감춰주는 듯한 행동을 한 이유나 모르는 사람을 숨겨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허씨가 죽은 줄 알고 이불을 덮어준 행동, 허양이 범인에게 이러지 마세요라고 한 말, 이 말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것은 동생의 증언이었죠. 자다 일어나서 모르는 사람에게 할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고 하는 첫 말이 이러지 마세요는 사실 자연스럽지 못하거든요. 아는 사람을 말릴 때 쓰는 말로 더 적합해 보입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범인은 이 집안 사람들과 아는 관계의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로 허양 살해 방식에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범인은 어떤 이유로든 허양을 집에서 데리고 나와야 했습니다. 납치든 성폭행이든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 점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살해 후에 그 행동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범인의 입장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면 붙잡히고 싶지 않는 게 정상이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체를 숨겨야 돼요. 그런데 범인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벽에서 던졌는지 일부러 살해한 후 나무에 걸었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발견되기 좋게 해놨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성폭행이 있었다면 옷은 벗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왜 이 벗긴 옷들을 한 군데에 버리지 않고 이동하면서 나누어 버렸나는 점이죠. 사건 개요를 보면 속옷이 발견된 곳과 1차 지점이죠. 속옷과 티셔츠 반바지가 발견된 곳이 150m의 차이가 납니다. 가깝기 때문에 그냥 1차 장소로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정리해보면 범인은 허은정 양을 살해했고 눈에 띄기 좋은 곳에 유기한 뒤 옷을 하나씩 버리면서 산을 내려왔다 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누군가 이 산을 오를 때 어느 순간 산행로에 떨어진 버려진 바지나 티셔츠를 발견할 수 있을 거고요. 더 올라간다면 속옷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계속 따라 올라가면 결국 시체까지 발견할 수 있다는 듯이 범인은 위치를 마치 알려주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행동을 보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유일한 목격자이자 피해자인 할아버지의 행동에서 알 수 있죠. 분명 범인과 아는 사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녀가 납치됐는데도 범인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을 보면 어떠한 관계든지 범인과 상당히 긴밀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허양도 알고 있는 인물일 수 있죠. 사나운 개가 소리도 지르지 않았고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어볼 점인데요. 개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의 소행이거나 이 집에 개가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어떤 시기든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죠. 추측해볼 수 있는 건 이 정도뿐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찾으려면 무조건 할아버지의 증언이 필요했는데 수사 도중 사망하면서 밝혀내지 못했죠. 그게 상당히 아쉽고 미제 사건이 된 결정적 이유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수사 중에 있으니 언제든지 단서만 발견된다면 범인도 검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2008년 5월 30일 대구 달성군 유가면에서 일어난 허은정 양 납치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전세계 미스터리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신지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방송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방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와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소방관인데요. 소방관은 화재 진압과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신고가 접수된다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이러한 의무감으로 국내엔 최근 10년간 51명의 소방관이 현장에서 순직했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해야만 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명예로운 직업이 바로 소방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소방관으로서의 책임을 버리고 연쇄 방화범이 된 소방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제프리 보일이라고 하는데요. 불을 꺼야 할 소방관이 왜 방화범이 되었는지, 범인을 둘러싸고 있는 의문들과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2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일리노이주에 있는 시카고 안에서 가정집, 차고와 식당, 공공건물, 학교 등 4곳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화재가 난 지점들을 모두 모아보니 반경 1.6km 안에서 벌어진 사건들이었어요. 짧은 시간 동안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화재들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연 발화가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불을 낸 연쇄 방화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다행히 범인이 불타고 있는 쓰레기를 식당 안으로 밀어넣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그렇게 범인이 빠른 시간 내에 체포되었죠. 범인의 이름은 46살의 제프리 보일로 이틀간 벌어진 방화가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며 범행 일체를 시인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학교 컴퓨터실이 불에 타는 바람에 이틀간 휴교를 해야 됐고, 가정집이나 차고, 거주시설의 방화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제프리에게 중형이 내려질 거라고 예상했죠. 거기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이 조사 도중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까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프리는 시카고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현직 부서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연쇄 방화범이 25년 차의 베테랑 소방관이라는 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사람들은 제프리를 성냥갑 보일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됩니다. 성냥갑이라는 별명을 가진 제프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놀라운 사실들은 연속해서 드러나는데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시카고가 아니에요. 시카고에서 저지른 4건의 방화가 첫 범행이 아니었던 것이죠. 6년 전인 1999년 40분 거리에 떨어진 파크리지라는 지역에서 연쇄 방화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이것이 모두 제프리의 범행이었고 그중 한 건은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화재였습니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요. 당시 별거 중이던 아내를 집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일종의 항의성 방화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프리는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음주 후 충동적으로 방화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다른 방화는 파크리지에 있는 골프장에서 발생했는데요. 함께 골프를 치던 동료가 제프리를 화나게 하자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이 골프장 방화는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재에 대한 규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사람들이 뻔히 보는 앞에서 방화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알코올 중독까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시카고 소방서에 부서장 자리까지 오르면서 25년간 소방관으로 일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방화나 알코올 중독을 제외하더라도 제프리는 부서장이 되기에 자격 미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무 평점은 매번 최하위권이었고요. 마땅한 특진 사유도 없었죠. 그런데도 200명이 넘는 경쟁자들을 제치고 우수 성적으로 특진을 하게 됩니다. 특진 사유가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 때문이었는데요. 근무 평점 최하위의 알코올 중독자가 어떻게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거 당시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검찰은 8건의 방화 사건으로 제프리에게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판사는 겨우 6년형을 내렸는데요. 이 판결은 당시 언론으로부터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고 여론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6년형을 확정지었죠. 검찰 구형에
절반도 안 되는 판결을 받은 제프리 보일은 다시 그 반도 안 되는 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조기 출소를 했는데요. 모범수라는 이유로 가석방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사진은 제프리 보일의 당시 변호사였던 제임스 튜닉이라고 합니다. 시카고에서 승률 7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였죠. 조기 출소가 바로 이 제임스의 작품이었습니다. 현재 제프리는 약물 중단 프로그램을 잘 수행하고 있다며 변호했기 때문이었는데, 그러자니 다시 궁금해지는 부분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지만 한 번 내려진 법정 판결을 뒤집을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제임스 변호사와 제프리 보일은 항소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감형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프리 보일에게 아주 대단한 형제가 하나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름은 존 보일이라고 합니다. 제프리보다 2살 어렸고 검찰에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형보다 나은 아우가 없다는 말이 있죠. 범죄 분야로만 봤을 때 존은 형인 제프리보다 분명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금 횡령이나 뇌물수수를 유독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TV나 신문을 봤을 때 많은 정치인이나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뇌물이나 횡령을 했지만 정치활동이나 기업활동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는 경우도 많이 봐왔어요. 하지만 미국은 이 두 가지를 가장 악질적인 범죄 중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저질렀다간 중형이 내려지죠. 이 존 보일이 바로 공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엄청난 중형을 받았었습니다. 1992년 일리노이주의 고속도로 요금을 횡령했는데 그 금액만 3억 원에 달하며 25센트짜리 동전 수백만 개를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도 별명이 붙었어요. 25센트짜리 동전을 횡령했다며 쿼터스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존 보일은 공금 횡령뿐 아니라 친구인 닉 로코코라는 남자와 함께 시카고시의 트럭 고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05년에 중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시카고 시장이었던 리차드 데일리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 인생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뻔했던 사건이었죠. 리차드 데일리는 1972년 일리노이주의 상원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1989년부터 16년간 시카고 시장을 연임하던 상황에 발생한 대형 스캔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존 보일의 친구였던 릭 로코코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 닉은 경마장에서 막권을 판매하며 고리대금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닉에게도 별명이 있었어요. 말채찍을 부르는 더 스틱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죠. 존과 닉은 평소 리처드 데일리 시장의 양쪽 팔이 되어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는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1992년에 존이 공금 횡령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리처드 시장에 보호가 있어서 가능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죠. 실제로 존 보일은 공금 횡령 이후에도 리처드 시장 밑에서 정치적으로 관련된 일들을 맡아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연관이 돼 있다 보니 존 보일과 닉 로코코의 뇌물수수 혐의가 리처드 데일리 시장에까지 불똥이 튀었던 것이죠. 여기서 제프리 보일이 소방서 부서장직으로 승진한 것을 두고 동생과 시장이 연결되어 불법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자연스러운 의혹이 생겨난 것이었고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미국에서 뇌물수수는 굉장히 인식이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리처드 시장과의 관련성이 입증만 된다면 정치 인생에 분명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존 보일은 자신이 뇌물수수를 인정했지만 시장과 관련된 다른 모든 진술들을 거부했고요. 이 와중에 닉 로코코는 조사를 앞두고 승마를 하다 말에서 떨어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혐의를 입증할 방법이 사라져버렸죠. 여기서 낙마로 사망한 닉 로코코의 죽음에 의문점들이 있는데요. 막권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부키는요, 경마나 경륜에서 불법 채권자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닉이 머리를 다치던 날은
북미에서 엄청난 관중이 동원되는 미식 축구 리그의 빅매치가 열리던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부키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닉이 이 경기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인데 말이나 타고 있을 리가 없다라는 의심이 생기면서 이 사망에 누군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 의심을 풀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죠. 그렇게 뇌물수수 사건의 범인 2명 중 1명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다른 1명은 사망하면서 더 이상의 신문을 할 수 없게 되자 리처드 시장과의 연관성은 결국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리처드 데일리 시장이 관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만약 닉이 살아있었다면 최소한 사건의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존 보일이 저지른 횡령과 뇌물수수의 배경, 그리고 연쇄 방화범인 제프리 보일이 왜 소방서 부서장직으로 승진할 수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겠죠. 다시 사건의 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본인의 능력은 전무했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부서장까지 진급했다가 결국 연쇄방화범으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고 모범수로 1년 9개월 만에 조기 출소가 결정된 제프리 보일은 2009년에 다시 한번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이번엔 범죄 사건의 피고인이 아닌 민사소송의 원고였습니다. 2005년 당시 연쇄방화 사건으로 직위 해제와 파면을 당하면서 소방관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시카고시의 소방관 연금 기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던 것인데요. 당연히 여론은 연쇄 방화범인데다 실형을 선고받아 파면된 소방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이 사진은 당시 재판을 맡았던 르로이 마틴 판사라고 합니다. 마틴 판사의 말로는 법정이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하며 이 사건에 혐오스러움을 느낀다고 판결문을 읽었어요. 판사는 공정한 법을 적용해야만 한다며 재판을 마쳤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모두의 예상과 정반대로 제프리 보일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급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판사의 의견은 제프리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것은 맞지만 소방관이라는 직업과 방화 사건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견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제프리 보일의 증언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판결이었습니다. 제프리는 연쇄방화 사건의 진술뿐 아니라 출소 후 다시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물건들을 어떻게 태우는지를 전부 배워왔다고 증언을 했었거든요. 결국 재판부는 소방관으로 일하며 익힌 지식을 범죄에 악용한 것인데도 이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소방관 연금 기구의 변호를 맡던 빈센트 피넬리 변호사는 법이 잘못 적용됐다며 판결을 거부하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결과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프리 보일을 둘러싼 모든 사건과 의혹들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로 끝나게 되었죠. 이 마지막 재판 이후 1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연쇄 방화를 저지른 소방관 제프리 보일은 현재 소방관 연금을 받으며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동생인 존 보일은 이후 행방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없고 제프리의 누군가로 의심받던 리처드 데일리 시장은 아무런 타격 없이 2011년까지 시카고 시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시카고 대학의 선임 연구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아마도 거부감이 좀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 지도층 인사일수록 잘못을 해도 그것을 이용해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이해하지 못할 인물 간의 커넥션이라든가 이런 각종 비리들 이런 미국이 좀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던 일리노이주 연쇄 방화 사건의 미스터리였습니다. 전 세계 미스테리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미스테리 사건 파일의 신지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방송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미스테리 사건 파일을 소개하기 전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해
일본에서 전혀 다른 형태로 살아온 7 여성들에 대해 설명한 후 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은 성인이 되기 전 야쿠자인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극복하지 못해 PTSD라고 부르는 외상후 스트레스를 가진 채 살고 있었죠. 두 번째 여성의 직업은 호스티스였어요. 유명 술집에서 남성들을 상대로 술을 따라주고 말상대를 해주는 일로 돈을 벌고 있었죠. 이 여성을 좋아하는 손님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술집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인기 있는 호스티스였다고 하네요. 세 번째 여성은 결혼한 후 4명의 아이를 낳아 키우는 가정주부였어요. 사회생활보다는 집안 살림을 더 선호했고 퇴근한 남편에게 차려주는 저녁 밥상과 아이를 키우는 데서 더 많은 보람을 느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고급 아파트에 혼자 살며 쇼핑과 여행 등 화려한 생활을 하는 여성, 그리고 지역 명물이자 3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 고급 과자집을 운영하는 가게 안주인, 정반대로 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아르바이트로 일당을 벌어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노숙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살해한 후 15년 가까이 경찰의 눈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한 여성 살인범도 있었죠. 이 7명의 여성들은 듣기에도 서로 비슷한 부분 하나 없이 전부 다른 7가지 형태로 살아가고 있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 7명은요, 한 사람의 생활을 7가지로 나눠서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영화배우가 7명을 연기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번에 알아볼 사건은 전직 인기 호스티스이면서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 그리고 살인범이 되어서 5,459일간 도피 생활을 해온 7 얼굴을 가진 여성 후쿠다 카즈코에 관한 사건 파일이 되겠습니다. 1997년 7월 29일 오후 2시였습니다. 일본 빨간색 글씨인 후쿠이시에 위치한 한 오뎅 가게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 오뎅집은 나이 많은 여사장이 혼자 운영하는 가게라고 합니다. 주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술과 음식들을 판매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 주로 이곳을 찾는 손님층은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점심시간에는 이러한 가게와는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잘 찾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차림의 한 여성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게 사장을 찾으며 인사를 했죠. 사장님도 이 여성을 레이코라고 부르면서 인사를 해줬어요. 레이코라는 이 여성은 오뎅집을 자주 찾아오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신을 피부관리사라고 소개하고 있었어요. 레이코는 40대 후반의 나이이지만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에 비하면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뎅집 사장님은 레이코를 멋쟁이 아가씨라고 부르고 있었죠. 레이코는 항상 같은 자리에만 앉았다고 합니다. 이날도 술과 음식을 주문했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사장님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레이코는 최근 기쁜 소식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한 달 뒤에 있을 결혼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사장님이 축하해줬고요. 그렇게 몇 차례 대화를 나누던 중 가게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장이 수화기 넘어 상대의 말에 몇 차례 대답을 했는데 말은 하지 않고 네 라고 짧은 대답만 여러 번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시에 이 사장님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죠. 레이코는 이 가게 사장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사장은 다시 웃는 표정으로 돌아와서 레이코와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레이코는 정작 점심부터 술을 많이 마셔서 피곤하다며 돌아가서 쉬다가 다시 저녁에 오겠다는 말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사장은 이날 레이코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방금 가게로 걸려온 전화 때문이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레이코를 배웅한 사장의 눈빛은 안타까움과 미안함 등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레이코가 가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골목에 숨어있던 남자들이 나타나 레이코를 가운데 두고 둘러쌌죠. 당황한 레이코는 남자들을 피해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곧이어 자신들의 정체를 밝혔어요. 이들의 정체는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에 둘러싸여 한참을 반항하던 레이코는 결국 체포됐고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던 오뎅집 사장은 경찰에게 연행되는 레이코를 차마 끝까지 지켜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1997년 7월 29일 이날 일본 모든 언론사는요, 이 여성의 체포 소식을 보도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15년 전인 1982년 8월 19일 시코쿠 에히메현 마스야마시에서 벌어졌던 살인사건의 범인이 공소시효를 3주 남긴 상황에서 극적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이었죠.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된 여성의 얼굴은 방송을 통해 일본 전역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도로 범인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속출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이 여성을 시노부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뉴스 속 여성을 카요, 히츠미, 레이코라는 각각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었어요. 체포된 여성의 진짜 이름은 후쿠다 카즈코였습니다. 그렇다면 후쿠다 카즈코는 왜 여러 개의 이름을 사용하며 사람들을 속여왔던 것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다 카즈코는 1948년 일본 에히메현 마츠야마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매춘을 하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부모의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 카즈코는 탈선을 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와 길거리 생활을 시작합니다. 16살이던 카즈코는 당시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남자를 만나 동거 중이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어렸고 생활력이 부족했던 두 사람은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자 가정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기로 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체포됐고요. 카즈코는 이 사건으로 1년 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때 카즈코가 어떠한 일을 겪으면서 15년간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됐던 것이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1966년이었는데 당시 마스야마 교도소에는 대규모 야쿠자들이 수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큰 돈을 주고 교도관을 매수했어요. 그래서 여성 죄수들이 모여있는 건물에 열쇠를 받아냅니다. 그 뒤로는 이들이 수시로 오가며 여성 죄수들을 성폭행해 왔던 것이죠. 이때 피해를 입은 여성 중 한 명이 후쿠다 카즈코였습니다. 이때 충격으로 카즈코가 정신적 피해를 크게 받았고요. 교도소를 출소하던 날 다시는 감옥에 오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하죠. 출소한 카즈코는 술집에서 호스티스로 일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남편이 되는 후쿠다 슌지를 만났고요. 두 사람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아들 1명과 딸 3을 낳았습니다. 체포 후 남편과 아들의 증언에 의하면 후쿠다 카즈코는 내조와 살림을 잘하던 아내이자 어머니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족들의 생각과 다르게 카즈코는 계속 호스티스로 일하며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새로 알게 된 젊은 남성에게는 자신을 히츠미라고 소개하고 있었어요. 불륜 남성은 온몸을 명품으로 꾸민 카즈코가 아이를 넷이나 키우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만남을 이어오고 있던 것인데요. 이 문제가 후쿠다 카즈코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던 것이죠. 카즈코는 술집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도 나쁜 편은 아니었죠. 하지만 불륜 남성의 증언에 의하면 카즈코의 지출이 상당한 규모였었다고 합니다. 시내에서 가장 비싼 고급 아파트를 빌려 몰래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고 남성에게 자주 고가의 선물도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입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자 카즈코는 높은 이자에 대출을 받게 되었고요. 사채까지 쓰게 됩니다. 이것을 남편 몰래 해결해야 됐던 카즈코는 고민 끝에 같은 술집 여성인 야스오카 아츠코의 집을 찾아가게 됐죠. 아츠코에게 돈을 빌려서 대출을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츠코가 조만간 가게를 낼 예정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카즈코에게 빌려줄 돈이 없었습니다. 미안해진 아츠코는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술이라도 대접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술을 둘이 마시다 보니 취하게 됐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오자 카즈코는 화가 났다 그래요. 아츠코는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이라 많은 돈을 벌었고 손님들에게 많은 선물과 가구, 보석들을 받아오면서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여유가 없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던 것이었어요.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카즈코는 아츠코의 옷장을 뒤져 기모노를 입을 때 허리를 고정하는 끈인 오비를 이용해서 아츠코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렇게 31살이던 아츠코는 후쿠다 카즈코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었죠. 아츠코가 사망하자 뒤늦게 정신이 든 카즈코는 자신이 사람을 살해했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했어요. 하지만 금방 침착하게 뒷수습을 했죠. 피해자 집안의 이불을 이용해 시신을 덮은 후 아파트 비상계단에 아츠코의 시신을 일단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을 불러 사정을 이야기했죠. 당연히 거짓말로 했고요. 아츠코가 먼저 자신을 공격했고 방어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하게 된 것이라며 남편을 속였던 겁니다. 남편은 자수를 권했어요. 하지만 카즈코는 어릴 때 감옥에서 겪었던 기억 때문에 절대로 다시 들어갈 수 없으니 자신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남편이 하는 수 없이 아내와 함께 비상계단에 있던 아츠코의 시신을 옮겨 인근 야산에 매장하면서 사건을 숨기기로 했죠. 그리고 남편의 친척에게 부탁해 아츠코 집안의 가구와 보석들까지 모두 챙겨 나옵니다. 이것들을 모두 불륜 남성을 만나던 그 아파트에 보관하기로 했죠. 거기에 아츠코의 통장까지도 챙겨 나왔는데요. 카즈코는 자신이 죽은 사람의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친척에게 부탁해 피해자의 통장 안에 들어있던 60만 엔을 전부 인출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살인 자체는 충동적이었던 것 같지만 이후 행동들을 보면 후쿠다 카즈코라는 사람은 아주 철저하고 계획적인 여성이라는 것이 보이죠. 카즈코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한동안은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며 평범한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죠. 야스오카 아츠코에 관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일로 경찰이 아츠코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카즈코의 친척을 찾아오게 됐어요. 친척에게 경찰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카즈코는 자신에게도 곧 경찰이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에 남편과 아이들이 잠든 사이에 집을 떠납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죠. 이 사진은 이번 사건을 드라마화한 영상에 나왔던 장면이고요. 실제 그 화과자집은 아직도 운영 중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상호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보호 차원이죠. 대체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집을 떠난 카즈코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성형수술이었어요. 눈과 코를 바꾸고 이후 카나자와 현으로 지역을 옮겨서 자신의 이름을 시노부라고 소개한 뒤 다시 술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카나자와에서 생활한 지 1년이 지나자 다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이 남성이 바로 이 3대째 내려오고 있는 유명 화과자 가게의 사장이었죠. 가게 사장은 카즈코를 만나면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유부남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이혼한 뒤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카즈코가 이 청혼을 받아주지 못하죠. 결혼을 하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이었어요. 대신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부부나 마찬가지의 생활을 한 겁니다. 후쿠다 카즈코는 그렇게 화과자점의 사모님이 되어서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후쿠다 카즈코가 아츠코를 살해한 에히메현과 7시간이 떨어진 곳인 카나자와에서 정착을 하게 됐지만 실제로 마쓰야마에 남아있던 남편 후쿠다 슌즈는 결국 아츠코의 시신 유기 혐의로 체포됐어요. 그렇게 집행유예 3년에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자백으로 야산에 묻혀있던 피해자의 시신이 드러나게 됐죠. 동시에 후쿠다 카즈코는 살인 혐의로 이때 지명수배가 되었고요. 카즈코의 얼굴이 전국에 퍼지게 됩니다. 이때 마침 동생과 결혼을 번번이 미루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화과자 사장의 누나는 수배 전단 속의 카즈코와 현재 동생과 동거 중인 시노부라는 여성이 상당히 닮아있다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고 카나자와 현의 경찰이 화과자집으로 출동을 했죠. 하지만 카즈코는 당시 마을 주민의 장례식을 돕느라 집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장례식장으로 급히 이동했지만 이미 카즈코는 위험이 닥친 상황을 눈치채고 자전거를 훔쳐 도주했고요. 경찰을 따돌리는데 성공했죠. 이후 떠돌아다니던 카즈코는 카나자와에서의 실패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 비교적 사람들과 마주칠 일이 적은
호텔 청소부 일을 시작합니다. 중간에 매춘도 했고 돈이 떨어지면 길에서 노숙을 할 때도 있었어요. 한 곳에서 3개월 이상 머물지 않았고 20개가 넘는 가명을 사용해 가면서 돈을 법니다. 그렇게 틈틈이 성형도 했고요. 신분을 계속 숨겨오고 있었죠. 그렇게 카즈코가 무려 14년이 넘도록 일본 전국을 떠돌면서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 사이 경찰은 후쿠다 카즈코가 성형을 했다는 사실과 함께 새로운 몽타주를 만들어서 배포했어요. 당시 일본의 살인사건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과거의 우리나라와 똑같죠. 후쿠다 카즈코는 무려 14년 11개월 열흘간 경찰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카즈코 앞으로 걸린 현상금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죠. 체포되기 직전에는 100만엔이라는 일본 사상 유례없는 최고액까지 올라있는 상태였습니다. 공소시효가 불과 7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1997년 1월, 이때 후쿠다 카즈코는 나고야를 지나 후쿠이시에 도착한 상태였어요. 수배가 풀리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을 놨던 것 같습니다. 카즈코가 이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사람들과 친분을 쌓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곳에서는 자신을 피부관리사인 레이코라고 소개했습니다. 레이코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여성이었죠. 지금 보시는 사진이 레이코가 자주 찾던 오뎅 가게이고요. 아는 내부 사진이죠. 빨간 점 찍힌 자리가 레이코가 주로 앉던 자리였다고 합니다. 레이코는 이 오뎅집의 여사장님을 엄마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가깝게 지냈었다 그래요. 당시 후쿠이 지역에서도 카즈코의 수배 전단이 뿌려졌지만 사람들은 레이코와 닮긴 했어도 전혀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살인범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만큼 카즈코가 사람들과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검거 날이었던 1997년 8월 19일 공소시효 날짜가 가까워오자 조급해진 경찰은 카즈코를 잡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방송을 통해 그동안의 수사 자료들을 모아서 공개했어요. 친필과 실제 음성 등 카즈코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공개했죠. 이때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마지막에 아부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위험해라는 뜻이죠. 레이코가 사용하는 특유의 말버릇이라고 합니다. 음성 내용은 날 원망하고 있지, 아마도 가까운 사람과 가족과 대화하는 것 같은데 자신이 잡히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다가 끊을게 위험해 라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음성이 또 있어요. 들어볼게요. 자신이 있는 곳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허튼 짓 괜히 하지 말아라. 그리고 통화 도중에 이런 말도 나와요. 역탐지 당했다가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두 번의 전화 내용에서 모두 역탐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인과 나눴던 전화 음성으로 보이고요. 도망 중에도 남편이나 아들, 불륜 남성에게 가끔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 번의 전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붙잡히지 않았어요. 계속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은 카즈코의 치밀한 성격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역탐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카즈코는 통화할 시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숨어 있으면서 전화할 일이 생기면 대전 또는 강원도까지 이동해서 전화를 건 뒤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식이었죠. 후쿠다 카즈코가 이렇게 치밀한 도피를 했지만 방송을 통해 공개된 목소리를 알아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이코의 단골 오뎅집 사장이었죠. 카즈코와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사장은 어느 날 방송에 나온 범인의 목소리와 말투를 듣고 레이코가 14년 넘게 도망 중인 범죄자 후쿠다 카즈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두 사람이 워낙에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처음에는 바로 신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카즈코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를 생각해 보니 옳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결국 경찰에 제보하게 된 것이었죠. 이미 여러 번 카즈코를 놓쳐온 경찰도 이번엔 확실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3주 뒤면 공소시효가 끝나서 범인이 제 발로 나타나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죠. 제보를 받은 경찰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뎅 가게 사장에게 카즈코의 지문 채취를 부탁했습니다. 이 상황을 모르던 카즈코는 가게를 찾아와 술을 마셨고요. 이때 사용한 컵과 술병이 범인과 대조할 지문으로 경찰에 제출됩니다. 그리고 1997년 7월 29일 사건이 일어난 지 5459일째 되는 날, 카즈코는 점심을 먹으러 이 가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사장에게 3주 후 8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 멀리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어요. 이 대화 도중 전화가 걸려왔죠. 이 전화를 건 사람은 경찰이었습니다. 지문 감정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레이코가 14년 전 살인을 저지른 후쿠다 카즈코와 일치하며 현재 가게에 있다면 곧 체포하러 가겠다는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사장은 레이코가 검거될 것이라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었고요. 하지만 최대한 표정을 감추려고 했어요. 그래도 카즈코가 이 미묘한 감정 변화를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카즈코가 자신을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냐며 되물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면을 보면 카즈코란 사람은 사람을 살피는 능력도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후 저녁에 다시 오겠다며 가게를 떠났죠. 이 순간 사실 어느 정도는 카즈코가 눈치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잠복한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체포되었죠. 그리고 검찰은 사건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공소시효가 종료되기 11시간 전에 극적으로 기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정적인 제보를 한 이 오뎅 가게 사장에게는요, 현상금 100만 원의 지급이 있었어요. 그리고 카즈코를 당시 성형수술해준 그 병원이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성형외과에서 이 오뎅 가게 사장에게 4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왜 이 가게 사장에게 지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500만 원을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자신은 돈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면서 이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합니다. 한 푼도 갖지 않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14년 11개월 열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다는 점과 성형으로 얼굴을 바꿔가며 수사를 피해간 점, 그리고 쫓기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남자들을 만나온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후쿠다 카즈코 사건은 매일 일본 언론에서 다뤘을 만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언론은 여러 번의 성형으로 얼굴을 바꿔왔다는 점을 들어 후쿠다 카즈코를 7개의 얼굴을 가진 여자 또는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여자라고 불렀어요. 이런 보도가 사회적인 현상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카즈코가 도피 도중에도 여러 남자들을 만나온 사실이 알려지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 방법들을 배우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나타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재판으로 넘겨진 카즈코는 피해자인 야스오카 아츠코의 살인과 범행 후 재산을 훔친 혐의가 추가돼서 강도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이에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죠. 결국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았다는 감옥에 다시 들어가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후쿠다 카즈코는 수감된 지 8년 만인 2005년에 57세의 나이로 뇌에 혈관이 막히게 되는 뇌경색에 걸려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소설과 드라마도 있는데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일본의 유명 소설 작가인 오리아라 이치의 도망자입니다. 현재 번역되어서 국내에서도 판매하고 있어요. 두 번째 책은 악녀의 눈물이라는 제목인데, 악녀의 눈물은 아직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도망자는 후쿠다 카즈코의 이야기를 소재로 사용한 각색된 소설이고요. 악녀의 눈물은 실제를 기반으로 쓴 책이라 서로 차이점이 있어요. 하지만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것은 영상인데요. 후쿠다 카즈코 성형도피 15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1시간 33분짜리 스페셜 드라마로 제작되었고 현재 유튜브에 한글 자막이 포함된 영상이 게시되어 있어요. 이 상단에 링크가 나가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교도소에서 후쿠다 카즈코가 썼다는 편지의 내용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읽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약한 부분 때문에 남성에게 의존해왔고 술도 늘었습니다. 도망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치스러운 생활도 했습니다. 하지만 표면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어떤 명품을 입고도 마음의 갈증과 외침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외동딸로 자랐고 어머니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사줬지만 내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해 많은 자녀를 낳고 가정을 가질 것이라고 꿈꿔왔지만 결국 어쩌다 이런 기구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진정한 사랑도 찾지 못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쿠다 카즈코가 7 얼굴을 가진 채 살아온 5459일간의 도망 기록은 일본 전대미문의 미스테리한 사건이 되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른 사건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테리 사건 파일의 신지우였습니다.